네, 반갑습니다. 무지경강 박쌤입니다. 한 주는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전국적으로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혹시 뭐, 피해는 없으셨는지, 걱정스럽습니다. 하도 많이 와갖고요. 그런데 다음 주까지 또, 이번 주말, 오늘 내일에도 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갖고, 또 비가 또 많이 내린답니다. 피해 없으시도록 잘 단속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우리 또 공부를 해보죠. 뭐, 세상이 험난하니까 우린 또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어서 보면 이제 87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몸의 보호 장벽을 얇게 만드는 유화제라고 돼 있어요. 유화제 그러면은 그냥 화학적인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뭐냐면 물과 기름을 섞어버리는 걸 그냥 유화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에도 유화제가 들어가는 거겠죠. 우리는 생각 안 하고 먹지만 아이스크림에도 유화제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의 이 장벽을 깨버리는 게 유화제인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우리 세포막을 터트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유화제는 장벽의 방어 기능 중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액을 얇게 만든다. 점액이 얇아지면 장세포들이 장내 세균에 노출되어 장벽은 쉽게 손상되고 염증이 발생한다. 염증은 모든 질병의 기본 베이스라 그랬죠. 장뿐만 아니라 전신에도 미세염증을 만들어 장누수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면서 우리 몸은 비만과 대사증후군 등에 쉽게 노출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제일 위험한 게 장을 활짝 열어 독소를 마구 배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알코올이라는 거죠. 알코올. 저도 개인적으로 뭐 알코올을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좀 이게 문제가 있구나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또 이제 장염증을 만드는 유제품 속 카제인, 예. 유제품 속 카제인이 이제 그 우유의 가장 중요한 단백질 성분이 카제인이거든요. 이제 이것들이 또 이렇게 장에 염증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유가 다 좋은 음식만은 아니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이제 세 번째로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설탕은 우리 몸에 들어와 독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설탕 독소 섭취가 많은 요즘 아이들은 부모보다 먼저 죽는 첫 세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뜻인데 요즘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빵, 과자, 아이스크림, 피자, 햄버거, 음료수 등의 가공식품에는 거의 대부분 설탕이 들어있다. 이 설탕 독소로 인해 10대 때부터 이미 비만이 발생하고 이 비만으로 인해 대사증후군이 생겨난다라고 돼 있죠. 근데 요즘 모든 게 다 달아졌죠. 달지 않으면 맛없다라고 사람들이 인지를 해버리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뭐 다른 동영상에서도 설탕에 대해서 설탕 디톡스도 한번 풀어드렸지만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과자나 이런 것들에는 설탕이 안 들어가고 액상과당이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94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탕보다 액상과당이 실은 우리 몸에 훨씬 위험하다. 액상과당은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억제시켜 포만감을 못 느끼게 하고 이는 곧 과식으로 이어져 비만과 지방간, 전신 염증의 주범이 된다. 또 과당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간으로 가서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지방간을 만들고 간의 산화 스트레스를 야기시켜 염증을 일으킴으로써 간 질환을 유발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탕이 뭐 또 몸에 안 좋다 하니까 전부 또 어떻게 했어요? 액상과당들을 쓰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유통되는 음료수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액상과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먹고 자라게 되면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고 간에 지방간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진짜 너무 위험한 얘기죠, 사실은. 97페이지에 나쁜 과당은 이처럼 최대한 피해야 하는 음식 중 하나다. 간 손상, 독소 축적, 최종 당화산물 생성, 이 당뇨란 얘기죠. 또 지방간을 일으키고 비만, 장내 세균의 과다 증식, 곰팡이 감염의 원인이 되며 뇌 기능을 떨어뜨린다. 뇌 기능까지 떨어뜨린답니다. 엄마들 우리나라 엄마들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거를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자꾸 사먹이고 아이들이 학원 시간에 쫓기고 하다 보니까 제때 먹을 수도 없어서 어떻게 해요? 편의점에서 그냥 간편식으로 때우고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뇌 기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하면 뭐합니까? 뇌 기능이 떨어져서 뇌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는데. 또한 액상과당을 섭취할 경우 식욕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어 비만이 되기 쉽고 당뇨, 고혈압, 통풍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당과 마찬가지로 청량음료에 첨가된 아스파탐은 식욕을 끌어올리는 원흉으로 체내에서 포르말데히드라는 발암물질로 분해된다라고 돼 있죠. 포르말데히드. 이번에도 이제 뭐 포르말데히드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가 시끌시끌했지 않습니까? 잠시. 그런 포르말데히드까지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청량음료에 첨가된 아스파탐 때문에요. 근데 아이들이 어때? 어릴 때부터 뭐 특별한 상표를 얘기해서 뭐 하지만 아이들 음료수들 먹고 혀 파래지고 하는 그런 음료수들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엄마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쁜 시대에,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옛날처럼 식혜를 수정가를 끓여서 그 뭐 먹일 수도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차라리 물을 먹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9페이지에 보게 되면 식품에 들어있는 당분 함유량 그래가지고 이제 각설탕 개수로 이렇게 해놓은 그림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유예요, 우유. 우유에도 각설탕이 들어간다고요. 각설탕이 들어가는 게 각설탕 3개, 흰우유 200ml짜리에 각설탕 3개가 들어간대요. 예전에 이게 비타민인가 하는 그 TV 프로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각설탕 6개라고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초콜릿 드링크에는 190ml짜리에는 각설탕 9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바나나 맛 우유에는요 9개 들어가고요. 커피 맛 우유에도 7개 들어가고요. 콜라에는 8개가 들어갑니다. 사이다에는 5개 들어가고요. 에너지 음료에는 14개 들어가고요. 에너지 음료에 당뇨 없는 것 같죠? 당분 아닙니다. 포도맛 탄산음료들 있죠? 여기도 14개가 들어가네요. 믹스커피에는 2개 들어가고요. 캔커피에는 3개 들어가고요. 커피 라떼에는 7개 들어가고요. 병커피 있죠? 병으로 파는 커피들 거의 10개 들어가고요. 요구르트에도 3개가 들어갑니다. 떠먹는 요구르트에도 4개가 들어가고요. 쾌변 발효유에도 6개 들어가고요. 어린이 유기농 주스에도 4개가 들어가고요. 어린이 혼합 음료에선 5개, 그 다음에 어린이 홍삼 음료에도 8개나 들어가네요. 이런 데 설탕 성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당분이 안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식품 첨가물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 식품 첨가물이야 뭐 말할 수도 없죠. 그래서 1위가 라면입니다. 식품 첨가물이 48가지 이상이 들어간답니다. 2위가 과자 25가지 이상, 아이스크림이 24가지 이상, 음료수가 19가지 이상, 햄 소세지가 14가지 이상. 그래도 생각보다 햄 소세지는 덜 들어가네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음료수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것들에 이렇게 어마무시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친구들과 먹고 부모한테 떼써서 먹고 하니까 아이들이 어때요? 아파오는 겁니다. 간단하게. 집중력도 떨어지고 과잉 행동 장애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렇게 ADHD 판정을 받는 아이들도 많아지는 거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웃어넘길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107페이지에 보게 되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이게 여기 돼 있어요. 뭐 4대1까지도 얘기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각각 1대1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현대인의 식습관은 1대15에서 1대30까지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염증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많이 생기니까 아픈 거고요. 염증을 유발하는 역할을 하고 장내 세균수를 줄여 불균형을 유발하기 때문에 오메가6 비율이 높아질수록 염증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고 장누수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집에 이렇게 보면 어때요? 오메가6 기름들이 너무 많죠. 그냥 옥수수 기름,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카놀라유 뭐 할 것 없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오메가6 계열이거든요. 오메가3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염증이 많이 생기고 많이 아픈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오메가6를 줄여야 되거든요. 줄여야 되고, 엄마 모유의 비율을 보게 되면은 오메가3와 오메가6가 1대1이거든요. 근데 최대 허용되는 게 이제 1대4, 오메가6가 4까지는 그래도 몸에 큰 나쁜 영향을 안 준다라고 보는데, 지금 뭐 아까 좀 전에도 보셨지만 뭐 1대30까지도 허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많이 아플 수밖에 없고 성인들도 많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메가6를 줄이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정 오메가6를 못 줄이겠다 하면 방법은 오메가3 양을 같이 늘리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래 사는 방법이에요. 아니, 오래가 아니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거든요. 나는 오메가3 다 안 먹는 사람이 어딨냐. 나는 오메가3 집에서 먹는다. 맞습니다. 그거라도 드셔야 돼요. 근데 그 오메가3에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비타민 E가 없는 오메가3는 산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E가 들어가 있는 오메가3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트랜스 지방 얘기가 나오는데, 트랜스 지방은 좋은 지방을 변형시키고 고지혈증과 염증, 지방간, 비만, 불임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마가린, 피자, 만두, 치킨, 소시지, 아이스크림, 과자, 빵, 햄버거, 믹스커피 등과 같은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저장이 긴 가공식품, 기름에 튀긴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러한 인공 트랜스 지방은 인간의 뇌 기능을 떨어뜨리고 건강을 해친다. 또한 좋은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성과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며 동맥과 심장에 손상을 준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앞에서 읽어드린 거 보세요. 마가린. 나 마가린 안 먹는데. 숨어 있는 거 되게 많아요. 팝콘 튀기고 할 때 다 그런 거거든요. 또 길거리에서 먹는 토스트. 그 마가린으로 철판에 바르지 않습니까? 피자 얼마나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습니까? 저희도 피자를 뭐 즐겨 하진 않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한 번씩 먹거든요. 뭐 전혀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만두, 치킨, 만두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음식이라서 냉동 만두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동네에서 만두를 직접 빚어서 파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빚어서 먹기 힘드니까 만두는 그 집에서 사다 먹고 있거든요. 근데 만두 보통 뭐 이제 냉동식품으로 나온 만두들, 교자 만두 종류죠. 그런 것들 보고 너무 많이 이용들 하죠. 저 자신도 많이 이용을 하고요. 또 치킨, 뭐 온 국민의 간식 아닙니까? 또 소시지도 마찬가지고 아이스크림, 피자, 빵 뭐 할 것 없이 한국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믹스커피 또한 여기도 트랜스 지방이 있다는 거죠. 트랜스 지방은 특히 뇌 기능에 해로운데 암, 치매, 알츠하이머병, 간 손상, 불임, 우울증과도 관련이 있다. 트랜스 지방은 대부분 유전자를 변형한 곡물, 콩 씨앗의 기름으로 제조하므로 건강에 더욱 위험하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얘기한 것들은 유전자를 변형한 곡물, GMO, 그 다음에 콩 씨앗의 기름, 이런 것들, 우리가 먹는 식용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트랜스 지방화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 몸이 건강할 수가 있나요? 이런 걸 먹으니까. 그래서 계속 이런 이제 장누수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또 이제 유해균, 유익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을 만큼 유익균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는 거. DNA 분석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인간의 DNA. 그러면 우리가 암을 정복하고 모든 질병을 정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한계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구자들이, 과학자들이 연구한 게 뭡니까? 마이크로바이옴 아닙니까? 마이크로바이옴. 그게 장내 세균 총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중요성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산균에 대해서, 유익균에 대해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앞에도 한번 풀어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책이 또 있거든요. 10% 인간이라는 책인데 그 책도 한번 기회가 되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내 세균,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장내 세균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장내 세균 불균형은 왜 생기는 거냐 이거죠. 생기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 등의 고지방 시기가 장내 세균의 불균형을 만든다. 또 설탕,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도 장내 세균 불균형의 원인이 된다. 제초제, 살충제 또한 장내 세균 불균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공식품들도 장내 세균 불균형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염소와 불소가 많은 수돗물, 알코올도 원인에 해당된다. 위산 분비 저하로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거나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장벽의 방어 기능이 약화되어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진다. 그래서 건강 자체가 무너진다라고 이 저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들이 있는지를. 제초제, 살충제, 나는 서울에 살아서 그런 거 없어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쌀을 생산할 때도 제초제 다 뿌리고요, 살충제 다 뿌립니다. 또 살충제는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는 게 되게 많아요. 모기약, 또 뭐 바퀴벌레약, 이런 거 전부 살충제거든요. 살충제예요. 이런 것들이 뭐 가공식품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장내 세균을 균형을 깨뜨려서 결국 장 누수가 일어나도록 만든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내 세균의 유전자는 3,300만 개이다. 인간의 유전자보다 많아요. 또 이는 인간의 유전자 23,000개보다 150배나 많고, 세균 수는 100에서 1000조가 넘으므로 인간보다 최대 10배나 많은 수치다. 장에 존재하는 세균이 다양할수록 인체와 서로 상호 소통하며 장기와 대사에 영향을 주므로 올바른 시기를 통해 다양한 세균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해균이 없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유해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침입하는 나쁜 균들을 유해균도 많이 막아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해균도 있어야 되고 유익균도 있어야 되고,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중간균이 한 60%를 차지하거든요. 얘네들이 균형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균형을 깨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내 환경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122페이지에 장벽이 뚫리고 누수를 통해 장 밖으로 나온 나쁜 균들은 우리 몸 안을 돌아다니다 곳곳에서 염증을 일으킨다. 두뇌에 정착하면 두뇌에 염증이 생기면서 우울증, 불면증, 알츠하이머 등의 두뇌 질환이 일어나고, 피부에 정착하면 피부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아토피, 습진, 여드름, 발진 등의 피부 질환이 일어난다. 장내 세균 불균형은 장누수를 일으키는데 매우 중요한 원인이므로 장누수로 인한 전신 질환을 막으려면 장내 세균 불균형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현대인들은 이 원인을 다 제거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균을 먹어야 되는 거죠. 예.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나쁜 음식을 좀 자제하는 거고요. 식이섬유를 좀 많이 섭취해 주는 거고요. 예. 그런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균총을 잡는 거는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 빨간 게 이제 중간균이에요. 그래서 60%를 차지하는 거고요. 예. 이제 검정색으로 표시된 게 유익균이고요. 이게 유익균이고 25%를 차지하고 나머지 15%를 유해균이 차지를 해야 됩니다. 이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는 거죠. 유해균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우리 몸에 이로운 거 절대 아니거든요. 뭐 케톤 얘기도 나오는데, 케톤체는 예전에 그 심혈관계 질환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쪽 궁금하시면 그쪽 동영상을 한번 시청하시면 되고요. 130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약물이 장누수를 만든다. 현대인들 얼마나 많은 약을 먹습니까? 저는 약을 먹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제 기억도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약물이 또 장누수를 만든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약물은 보편적이고 편리한 증상 완화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무심코 복용하는 약물들은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는 탁월할지 모르지만 장기간 복용하거나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몸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특히 항생제, 아스피린과 진통소염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위장에서 점막 염증과 출혈을 유발하고 장벽을 보호하는 점액 생성을 억제시켜 위와 장을 보호하는 기능을 악화시킨다. 또한 위와 장벽에 염증을 일으키며 속쓰림, 소화불량, 메스꺼움, 팽만감, 설사 및 복통 등의 증상과 위 십이지장 궤양 및 위장 출혈을 유발하고 장내에 공생하는 세균들의 불균형을 만들어낸다. 이로 인해 장벽에 염증이 일어나면 장누수가 발생하면서 전신질환이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아프면 단기간에 먹는 거는 먹어야 됩니다. 그것까지 뭐 드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제 장기간으로 먹게 되면, 그리고 모든 약을 받아보면 하얀 거 요만한 알약이 하나 있죠. 그게 위장 보호하는 약이거든요. 예. 그만큼 위장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위장을 보호하는 약까지 다 첨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속쓰림, 뭐 소화불량, 메스꺼움, 팽만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생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어마무시한 뭐 다들 아는 얘기 아닙니까? 항생제는 그냥 균을 다 죽여버리니까 우리 유익균, 유해균 가릴 거 없이 깡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균층이 무너지니까 심각한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고 그래서 그 틈새를 통과한 균들이 온몸에 퍼지게 돼버리는 거죠. 부득이 항생제를 처방받았을 때에는 의사의 처방을 정확히 따르되 유산균을 같이 복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돼 있어요, 책에.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를 드시고 안 먹을 수 없으면 드셔야 되잖아요. 항생제를 드시고 그러면 내 장 안에 있는 균들이 대부분 다 죽거든요. 다 죽으니까 좀 시간이 두세 시간 지나면 유산균을 꼭 반드시 드시는 게 내 건강 도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뭐 진통소형제 뭐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 동영상을 그거를 안 찍었는데 아직 안 찍었는데 언젠간 한번 찍을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 있냐면 좋은 의사는 소염진통제를 처방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소염진통제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했었나 하여간에 그런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염진통제에 대해서만 나온 책이 한 권짜리가 있는데 정말 그거 내용 들으면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위산 분비 억제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다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각종 염증성 질환의 근원은 피임약이다. 현대 젊은 여성들도 그렇고 피임약을 되게 많이 복용하죠. 그래서 수백만의 가임기 여성이 피임약을 복용한다. 피임약은 합성 호르몬으로 먹는 즉시 인체에 즉각적인 생물학적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때 장내 세균의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약이 장내 세균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피임약처럼 오래 복용하는 약물일 경우 그 심각성이 대단하다. 5년 이상이 되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갖고 갑상샘 호르몬과 혈액 내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한다. 네, 인슐린 저항성, 산화 스트레스, 염증 지표가 증가한다. 특정 비타민, 무기질, 항산화 물질이 고갈된다. 이런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피임약을 이게 오래 먹는 건 되게 위험한 거고요. 예, 또 비만도 불러올 수 있거든요. 요즘은 좋아져서 이제 좀 그런 게 없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되게 위험합니다. 위험하니까. 그래서 141페이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트레스가 장누수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현대인들은 어때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그것도 너무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질병의 베이스에는 염증이 있듯이 염증이 왜 생기냐 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생깁니다. 물론 뭐 먹거리도 많이 차지하지만 스트레스가 정말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4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누수가 전신 진화를 만든다. 앞에서 얘기해서 쭉 얘기됐기 때문에 뭐 더 디테일하게 나갈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장누수가 이제 전신 진화를 만드는데 아주 사소한 거에서 출발을 하지만 심각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152페이지에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을 앓고 있는 환자 중 5에서 15% 정도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질병을 앓으며 약 87%가량이 장누수를 앓고 있다. 결국 이렇게 심각한 질병까지 가는 원인의 시발점에 뭐가 있었다고요? 장누수가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소장 세균 과다 증식증이란 우리의 소장 속에 살고 있는 세균이 과다 증식된 상태를 말한다. 대장에 있어야 할 세균이 소장으로 이동하여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이 나타난다. 세균이 역류한다라는 얘기죠. 원래 균들은 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만 살거든요. 번식할 수 있는데 이게 옮겨 다닌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장누수 증후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153페이지에 최근에는 과민성 장 증후군 굉장히 많죠. 과민성 대장 증상. 이 증상도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이 원인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장에서 발생한 염증이 장 운동성을 바꿔 변비나 설사를 유발하고 장을 더욱 민감하게 만들어 복통까지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소화가 안 돼서 모든 질병이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균 과다 증식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가스, 팽만감, 변비, 설사, 속쓰림, 복통, 메스꺼움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장내 세균에서 유해균이 유익균보다 우위인 상태가 되면 면역 기능에도 악영향을 주어 면역 시스템이 불균형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의 소화기 관계에 문제가 있는 자가 면역 질환 환자의 대부분이 소장내 세균 과다 증식 상태라는 걸 알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누수가 단순히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50페이지엔 장누수가 위장 질환을 만든다. 그래서 요즘 또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158페이지에 담적병, 소화불량, 가스, 팽만간, 속쓰림, 메스꺼움, 설사, 과민성 장증후군,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양한 위장 질환에는 대부분 장누수가 관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저자는 강조를 합니다. 네.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또 160페이지에 역류성 식도염 얘기가 나오는데 역류성 식도염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거든요.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을 먹는 경우다. 음식이 역류에 고통스럽던 증세는 일시적으로 나아지는 듯 보이지만 약을 오래 먹게 되면 만성 소화불량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장누수를 만드는 지름길이 된다. 간단하게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육도 키우셔야 되고요. 몸 안에 콜라겐도 형성시키셔야 되고요. 음식 조절도 하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산 분비 저하로 발생하는 증상들, 그래서 소화불량, 속쓰림, 위상 역류가 나타나면 위산 분비가 저하돼 있다. 위산 분비가 저하돼 있으면 처음에도 이 동영상 이 책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단백질이 다 분해가 안 되고 얘가 떠다니다가 장벽을 뚫고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풀어야 되고요. 먹는 것도 많이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담적병 요즘 되게 좀 많죠. 물론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인정 안 하고 담적이란 병은 이제 한의학 쪽에서 이제 처음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장누수로 인해 몸 안으로 들어온 독소들이 위와 장 근육을 손상시켜 위와 장 근육을 굳게 만드는 담적을 유발하기도 한다. 위장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을 받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한 분을 만났었는데 병원에서도 담적이라는 이제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이제 한의원에서는 담적이라는 병명을 받았고 병원에 가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위장이 자꾸 굳어지니까 암으로 보고 항암 치료를 하신 거예요. 뭐 그분 사망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 그렇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고 또 이제 167페이지에는 크론병이랑 이제 궤양성 대장염 얘기가 나와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장내 균총이 무너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쪽은 또 제가 나중에 다른 책으로 자세히 좀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장누수가 이제 113페이지에 장누수가 뇌 질환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첫째는 장에서 만들어진 염증 유발 물질이 뇌로 가서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신경 전달 물질 생산이 저하되는 경우가 이 두 가지인데 이게 둘 다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장내 균총이 무너져서 생기는 겁니다. 신경 전달 물질도 장에서 되게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뭐라 그랬어요? 장청이 꼬로 뇌청이라 그랬죠. 장이 쾌청하면 뇌가 쾌청해져요. 장이 안 좋으면요, 뇌도 안 좋은 거예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도 옛날에는 뇌에서 다 만들어낸 줄 알았는데 90에서 95%를 어디서 만들어요? 대장에서 만들죠. 나머지 5에서 10% 정도만 뇌에서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하려면 어디가 상태가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장이 좋아야죠. 그래야 장청이 있고 뇌청이 되는 거고 장이 행복을 불러오는 거죠.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해야 돼요? 변비부터 해결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먹는 것보다 싸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똥 싸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똥 싸는 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178페이지에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조절하고 더불어 장 운동을 조절하는 역할도 한다. 세로토닌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장 운동을 촉진시켜 설사를 하고 적게 분비되면 장 운동이 저하되면서 변비가 일어난다. 뇌의 10%, 장의 90% 존재하는 세로토닌은 낮에 활동하는 전달 물질로 밤이 되면 이것이 멜라토닌으로 변한다. 햇빛이 차단되는 순간 멜라토닌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래야 잠이 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상태가 깨져서 세로토닌이 잘 분비가 안 되면 행복하지도 않고요. 불면증도 온다는 얘기예요. 슬프네요. 그죠? 장운동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장운동을 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뜻과 같다. 세로토닌의 90에서 95%는 어디서 만든다고요? 장에서요. 그래서 장 건강이 온 몸을 좌지우지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82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누수가 자가면역 질환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을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풀어서까지 놔뒀습니다. 또 184페이지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가면역 질환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그래서 앞에는 그림으로 풀었고 뒤에는 또 글로 해갖고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은 온 식구들이 한 권씩 구비해 놓고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책이 좀 두꺼워서 뭐 읽으실 분이 많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 출판사에서 이걸 협찬받은 거 절대 아닙니다. 제 돈으로 사고 제가 몇 년 전에 사서 읽고 공부한 책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줄을 다 쳐놓고 제가 읽은 책들이기 때문에 뭐 출판사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책 홍보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이 내용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노수가 일어나면 자가면역 질환까지 일어난다라는 이제 얘기까지 오늘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서 뭐부터 시작하냐면 장노수가 알러지 질환을 만든다. 요즘 현대인들 알러지 많죠? 그래서 그 알러지도 장누수가 원인이 된다라는 거를 또 이렇게 풀 겁니다. 또 다음 주까지 비가 많이 온답니다. 비 피해 없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모두 건강히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